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돈의 미래를 둘러싼 세계 대전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흔히 돈을 손에 잡히는 자유라고들 하잖아요. 뭘 살지, 어디에 투자할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아주 구체적인 힘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돈의 정의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식 시세나 물가 변동에 정신이 팔린 바로 이 순간에도 저 멀리 워싱턴, 베이징,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화폐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는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우리가 알던 기존의 돈, 이른바 전통화폐가 왜 갑자기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그냥 믿어왔어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우리 돈을 잘 관리해 줄 거라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때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는 걸 보면서 그 믿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결과는 뭐였을까요? 바로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글로벌 화폐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이건 뭐 총칼로 싸우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디지털 세계에서 벌어지는 세계의 거대한 진영 간의 이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 뛰어든 선수들을 한번 보시죠. 세 개의 진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이건 뭐 정부나 은행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탈중앙화의 이상을 꿈꾸죠.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이건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들이 달러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해서 만든 디지털 토큰입니다. 기업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가가 직접 나서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건 그냥 정부가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버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탈중앙화, 기업의 힘, 국가의 통제라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별로 대응하는 걸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완전 지정학적인 체스 게임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은요, 전략 자산으로 보고 무려 2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조용히 모으고 있고요. 반면에 독일은 원칙을 지킨다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아버렸다가 엄청난 가격 상승을 놓쳤죠. 중국은 아예 민간 암호화폐를 싹 금지시키고 자신들의 디지털 위안화 길을 퍼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탄 같은 나라는 남는 수력 전기로 몰래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공무원 월급을 2배로 올려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 각양각색이죠? 자, 이런 전 세계적인 혼돈 속에서 각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혁신을 받아들이면서도 통제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지금부터 베트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그들만의 독특한 제3의 길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극단적인 선택을 피했습니다. 무조건 금지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풀어주지도 않았죠. 대신에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처음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걸 금지하면서 불확실성의 시기를 보내다가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법적인 틀을 만들어서 2024년에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 샌드박스라는 게 핵심인데요. 말 그대로 모래 놀이터 같은 거예요. 혁신적인 기업들이 정부의 아주 엄격한 감독 아래에서 새로운 금융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죠. 이건 그냥 허가를 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가 통제된 환경 안에서 이 기술을 직접 키워보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통제된 실험, 이 샌드박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샌드박스 승인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매트릭스 같은 프로젝트가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기술, 재무, 운영 요건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은행 통합. 승인된 플랫폼은 반드시 테크콤뱅크 같은 대형 은행하고 파트너를 맺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디지털 거래가 실제 은행 시스템하고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베라이오 게이트웨이라는 건데요. 승인된 모든 프로젝트는 베라이오라는 국가 운영 허브에 접속해야 합니다. 정부가 여기서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랑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베트남의 한 최고 로펌에서는 이 구조를 삼중 방어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정부 승인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연동으로 금융 투명성을 보장하고, 마지막으로 국가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부의 감독까지 이루어지니까요. 정말 튼튼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베트남이 이렇게 공들여 만든 모델이 다른 나라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미래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은 서클 같은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달러의 힘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죠. 반면에 중국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CBDC, 즉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 시스템을 우회하려고 하고요. 베트남의 방식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말 그대로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민간의 혁신은 장려하되 국가의 감독 아래 둠으로써 성장과 통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더 이상 일부 기술 전문가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돈과 권력, 그리고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가 바로 우리 미래의 금융 자유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돈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게 될까요? 누구의 간섭도 없는 완벽한 자유일까요? 아니면 기업이 제공하는 편리한 효율성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국가가 보장하는 강력한 통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